자, 얘들아 선생님이 얘들아 그 독서는 여러분 지금 이미 1월 달에 출간을 했으니까 여러분 독서는 살 수 있어요. 그 독서는 다음 주부터 쓸 거니까 독서는 다음 주에 사갖고 와야 돼. 다 사갖고 와야 돼. 나는 이미 저번 주부터 말을 했다. 안 사오면 안 사갖고 선생님 뭐 늦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갖고 왔다 하면 안 복사해 줄 거야. 다 쓰게 할 거야. 이러면 그래서 갖고 오시고 문학은 선생님이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학은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다 만들어 줄 거고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목차가 2월 5일에 얘들아 그 문학이 발간될 거라서 목차가 지금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까지는 교재를 다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2월 5일에 다 나오면 이번 주 교재 다 완성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책으로 줄 거야. 그래서 이번 주만 여러분 복사본으로 쓰자 얘들아. 자 우선은 여러분 문학 같은 경우는 다른 독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교과서 학습 부분이랑 적용 학습 부분이랑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교과서 학습 부분은 여러분과 갈래의 특성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한 10작품에서 한 12작품들이 뭐 일단 소설은 이런 특성 갖고 있고 이런 거에 연결되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대 순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갈래의 특성을 설명하는 여러분 작품들이고 적용학습은 여러분 이제 고전 소설이 1권부터 13번까지 들어가 있고 현대 소설도 1부터 1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작품 수가 아니라 근데 하나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래서 작품이 꽤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고전 시간은 시대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게 모죽지랑가. 지금 원래 수능 특강에 두 번째가 여러분 정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시조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시조나 모죽지랑가나 여러분 이런 정과정은 1학년 때 우리 한 번씩 거의 대부분 해서 얘는 최대한 선생님 다 뒤로 미뤄서 여러분 제일 시험에 나올 것들 먼저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적용학습 부분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갈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갈래는 누구라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뭘 공부할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수능 특강에서 중요하고 공부할 것도 두 개. 무슨 시조? 연시조. 시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연시조. 그 다음에 가사. 그치. 이러면 연시조랑 가사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연시조 두 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선생님이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을 넣어놨어. 자, 오륜가를 보시면요. 여러분 오륜가라고 하는 제목 혹시 본 적 있을까 얘들아? 봐야 돼. 네, 여러분 봐야 돼. 여러분 왜냐면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이제 그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왔어. 1학년 기출에도 있고 2학년 기출에도 있고 3학년 기출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륜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꽤 많아요. 수능에 제일 많이 수능하고 고3 모의고사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두세붕의 오륜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 그 다음에 22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여러분 이제 김상용의 오륜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항사 선상탄을 쓴 여러분 박일로의 오륜가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 중에 훈민가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이게 정철이 쓴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작품들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 다 모의고사에 한 번씩 다 나왔던 지문들인데 얘는 똑같은 이름인데 박선장의 오륜가는 이번 수능 특강이 처음 나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의고사에도 나와본 적이 없고 여러분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도 나와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도 처음 보지만 나도 처음 보는 지문, 그러니까 선생님도 다 처음 보는 지문들도 많이 들어가 얘들아.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 작품들은 공통으로 얘들아 뭘 다루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뭘 다루는 작품들일까요? 오륜을 다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 작품들은 모두 다 오륜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오륜이 5개가 뭐 있어 얘들아? 순서대로는 바라지 말까? 그럼 옆에 부제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 소재들 있어. 그 소재들 한번 얘기해봐봐. 제일 먼저 부자 나왔지?
오륜의 부자에 대한 내용이 뭐 있어? 부자 유친. 그치 얘들아 부자 유친이야.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친함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군신 유의. 부정의 군신 나오잖아 얘들아. 군신 유의. 그럼 이거는 신하와 임금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부부 유별.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작년 그 겨울 방학 때 그 어휘집에 다 있던 거 아니니? 다 있었던 건데. 자 여러분 부부 유별. 근데 여러분 옳은가가 나왔으니까 이 5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들아 작품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암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형제가 들어가잖아. 근데 원래는 형제가 들어가진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들어가야 돼요. 장유유서야. 맞아. 원래는 장유유서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옳은가를 쓰는 작가들 중에서는 장유유서보다는 형제우애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우애를 얘기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박선장의 네 번째 수에 형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모가 들어가네. 부모 유신. 그치.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의 오륜이 훈민가든 저 이러면 세 작가의 오륜가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작품에는 무조건 오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간접연계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주제가 똑같은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륜가는 바로 이 5가지 내용이 순서대로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작품 이해할 때 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캐치할 수 있잖아. 자, 그다음에 얘는 그러면 여러분 총 8수로 되어 있거든요. 얘들아 8수? 8수는 여러분 그러면 오수는 오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수와 여러분 3수로 나뉘는데 오수는 오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3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작가가 생각했을 때의 추가 덕목들이 들어가요. 추가 덕목들. 이렇게 들어간다. 추가 덕목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박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관직에 있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래 대부분 사대부들이 은퇴하고 어디 가지 얘들아? 자연에 가는데 이 사람은 서당을 만들었어요. 서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야. 그러니까 죽기까지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대. 그러면 여러분 은퇴하고 서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륜가를 여러분 읽는 그 독자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아이들이었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장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 덕목들을 제시하는 노래일 거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한마디도 못 되는 풀이 다 봄미술을 맞은 후에 잎 넓고 줄기가 길어서 밤낮으로 불어났다. 풀이 밤 사이로 쑥쑥쑥 막 자라는 그런 자연, 봄이 되어서 막 자라고 있구나. 이런 자연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왜 자연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를 여기다가 적용할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이 풀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 풀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한마디도 안 되는 요만한 애였는데 어느 순간 잎과 줄기가 막 쑥쑥쑥쑥 자랐대. 그럼 얘는 자란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네. 그럼 누구에다 빗대야 돼? 자식들. 그치? 그래서 원관념이 자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풀을 자라게 해준 게 봄미술이잖아요. 그럼 이 봄미술이 얘들아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의 원관념이 부모님인데 이런 선생님이 좀 더 이런 문맥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원관념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보살펴주는 걸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쑥쑥쑥쑥 막 자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덕분에 어떻게 성장했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자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 무슨 표현법이 쓰였을까?
근데 무슨 비유야? 은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은유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얘들아 동장 갈게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뭔데요? 부모님이 사랑해 주신 거. 그치?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복미습이야. 이 은혜. 얘들아 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 많이. 그 다음에 매우. 이런 부사로 해석하셔야죠. 매우 많이 만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그럼 여러분 갚을 줄을 몰라라라는 건 안 갚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아무리 갚고 갚아도 그 끝이 안 보인다. 그걸 만극하다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된 거고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화자는 여러분 계속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안 느끼겠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고, 그치? 그러면 계속 그걸 갚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야. 노력한다는 거니까 이거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의지, 그치?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디 가냐면 여러분 이제 군신으로 한번 가보자. 이 이미 먹이시고 이 이미 여러분 선생님 내가 타이핑 쳐가지고 얘들아 신이야 얘들아 미안해. 여러분 잎이 신이야 미안해. 자, 이 이미 먹이시고 이 이미 잎이 신이. 여러분 우선 여러분 이미 누굴까요? 임금이겠죠. 군신이니까. 그러면 이 이미 임금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임금님이 얘들아 신하들한테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줘? 신하들한테? 뭔가 신하들은 막 다 입혀주고 먹여준다는 표현 좀 이상하잖아. 그럼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 알까요? 안민가? 향가인데 여러분 안민가가 19채 향가야. 그 향가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 군이 누구야? 누구야? 임금은 아비요. 아버지래. 신이 뭐예요? 신하는 도솔어미라. 이름 도솔어미라는 건 사랑해준 어미다. 사랑해줄 어미다. 민이 뭐예요? 백성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신민을 뭐에다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군신민을 부모 자식 간에 빗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신할 때 신자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걸 본다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신하만 일컫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임금님이 보살펴야 되는 모든 백성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도 임금에 대한 의리 지켜야죠. 아무리 임금이 그지 같아도 얘들아 내 임금인데, 우리나라의 임금인데 임금에 대한 신이 지켜야지. 임금님도 아무리 힘들어도 백성에 대한 신이 지켜야지. 그래서 이때 이 신이 신하 플러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백성이 얘들아 내 자식 같으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행위로 표현을 한 거네. 그러면 여기에다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대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10번을 죽고 산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임의 덕을 잊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 잊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지. 그래서 여러분 서리법을 쓰네요. 그러면 이때 임의 덕이 이러면 임금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임금의 은혜. 자,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이때 얘들아 대의가 뭘까? 큰 뜻이 뭐야? 임금의 은혜. 이 대의는 임금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겠는가? 그럼 이 말은 내가 이걸 모르면 종놈이랑 똑같은 거고, 내가 이걸 알면 종놈이 아니라는 거네. 여러분 이게 수능 특강은 여러분 지금 다 현대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가장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때 종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천한 사람 중에 제일 천한 게 누굴까 해가지고 그 수능 특강에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 원래 원문은 여러분 좀 다른 표현이 돼요. 그래서 수능에 나올 때는 이 종놈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여기 그럼 표현법이 쓰여야 될 것 같아. 대의를 모르면 종놈이랑 똑같은 거거든? 답이 정해졌지? 우선 서리법을 써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대의를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을 뭘 한 거냐면요. 비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종놈이다 종놈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주고 근데 여러분 수능 특강에선 이거를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대의를 지키면 여러분 종놈이 아니야. 대의를 안 지키면 종놈이야. 대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종놈이다 종놈이 아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대조야. 반대말로 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대조라고 지금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내가 뭘 안 하면 뭐다 이걸 하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대조의 방식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알라는 뜻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수를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성이 한데 모여서 함께 늙어 죽자 하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두 성이 뭘까? 두 성별, 남자 여자. 그러면 여러분 남성과 여성. 그럼 이 남성 여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늙어 죽자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부부에 우리 결혼식 하면 항상 이제 나오는 주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늙어 죽자라고 서로 약속하는 것이 100년 정오야. 여기에서 더 할 수 있을까냐마는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게 100년간의 정호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지키고 있지만 이런 말이야. 그럼 정호가 뭐냐면 한자로 써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 읽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정자는 여러분 무슨 정자가 들어간 걸까, 얘들아? 이거 뜻 정자야. 그래서 정서정자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이 부부 사이의 애정. 그러면 호자가 무슨 호자예요? 좋아할 호자거든. 그럼 왜냐면 남자 여자 같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좋아한다 뭔가 호감, 뭔가 얘들아 긍정적인 여러분 감정을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죽자, 우리 평생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부부간의 얘들아 애정이나 부부간의 호감이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더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부부 유별할 때 별자가 구별된다라는 별자거든. 그러면 남자 여자가 구별된다, 남편 아내가 구별된다라고 해서 이건 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는 걸까? 차별적 인식이 아니야. 구별된다는 건 남편이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남편이 대부분 왜 바깥 일을 했고 아내가 집안 일을 했으니까 서로 일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은 집안 일을 하는 아내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는 바깥 일을 하는 남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부부 유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경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경을 할 줄 모르면 이러면 저구라고 하는 말은 별표 표시가 원래 수능 특강에 있어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새야 새. 여러분 우리 날아다니는 짐승. 그러면 선생님 말을 조금 의역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네가 사람으로서 부부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새 대가리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인 거야. 짐승이나 다름없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까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종놈이나 다르냐? 랑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나와야 돼? 서리, 비교, 대조. 그래서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수는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자, 이거는 사수 한번 볼게요. 자, 형제에 대한 이야기야.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가 다를지라도 자, 여러분 선생님이 차례가 다를지라도 얘를 뭐로 읽고 있어, 얘들아?
바로 읽었지. 자, 여러분 야라고 하는 애는요 보조사예요. 그래서 영어야 털수가 최고지 이렇게 쓰는 애야. 보조사야. 혹격조사 아니야 얘들아. 혹격조사도 있지만 보조사도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보조사를 여러분이 다른 여러분 격조사로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아까 위에도 뭐뭐야라는 표현 나오긴 했는데 야를 이거 뭐지라고 하니까 그냥 조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차례가 다르죠. 왜냐면 형제 간에는 여러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형제 간의 순서를 제시를 해주고 자, 이 형제 간의 순서대로 앞뒤가 달려서라고 했지만 여러분 달려서는 다르다라는 뜻이겠지. 앞뒤가 다 달라서 한 젖으로 자라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태어난 건 아니야. 그런데 한 젖으로 같이 자라났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한 젖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정말 젖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얘 원가님은 부모님이어야 해. 그러면 자 젖을 먹고 아이들이 쑥쑥 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양육을 할 때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게 하나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나 일부를 가지고서 전체를 설명한 거거든요. 무슨 표현법이에요? 대유. 맞아, 이거 대유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법들이 대유야, 대유. 대유. 자,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그럼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르더라도 한 부모에게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금수만도 못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이라는 건 여러분 부모님에게 얘들아 사랑을 받아서 함께 자랐던 거 이걸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금수가 뭐야 얘들아? 짐승이지.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표현법 들어갔네.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못하리가 이런 의문형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서리는 될 수가 없고 비교랑 대조가 쓰였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비교랑 대조가 쓰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무로 생긴 것이 여러분 생겼다라는 건 정말 이렇게 닮았다 할 때 그 생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어 얘들아? 우리 옛날 생기다가 태어나다야. 맞아. 태어나다 자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나무로 태어난 것이 지금 친구는 혈육이 아니잖아요. 남나무로 태어난 것이 태어났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나 친하고 후할까?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할 샤는 의문문으로 선생님이 읽기는 했지만 사실 이 의문문을 왜 읽었냐면 서리적 영사법 같이 선생님이 읽은 거거든요. 약간 여러분 이렇게 친할까라고 질문했지만 참 정해져 있어. 친하다라는 뜻이어서 이런 샤는 여러분 뭐뭐 하는 구나라고 읽으면 사실 편해. 그래서 이렇게나 친하구나, 이렇게나 두텁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후자는 여러분 종종 나와요. 여러분 두터울 후자예요. 그러면 두텁다는 건 돈독하다라는 뜻이야. 아니 이렇게 나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친구는 이렇게 우리가 두터운 사이가 될 수 있지? 이런 의미인 거지. 자, 손잡고 말할 제. 여러분 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슨 뜻이지? 네, 그치. 우리가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친구랑 손을 잡고 말을 할 때 물론 이렇게도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손을 잡고 친구 어깨를 두드릴 때요 진짜 어깨만 두드리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랑 손잡고 이렇게 어깨 두드리는 게 뭔가 위로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렇게 손을 잡고 위로를 해줄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친구가 내가 지금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친구한테 뭔가 대화를 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깨를 두드릴 때 이러면 이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러면 손잡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어깨만 두드리겠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깨를 두드리면서 정서적으로 뭐 하고 있다? 교감을 하고 있다.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사이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스킨십만 하는 그런 여러분 스킨십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다? 정서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사이다. 이거를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설명한 거야? 서리로 표현을 한 거야. 맞아. 그래서 서리법으로 여러분 단순한 형식적인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다.
자, 뽕맛이 바닷물이 되어도 자, 이러면 이거 한자성어를 이렇게 풀어 써놓은 거예요. 한자성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 상전벽해라는 말 혹시 들어봤을까? 상전벽해? 자, 여러분 상전벽해는 상전이 뽕밭이야. 어떤 사람이 밭에 갔을 때 그 밭에 얘들아 다 뽕나무 밭밖에 없었대. 근데 그 다음날 딱 가봤더니 그 밭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바닷가로 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자성어는 어떤 상황을 비유할 때 쓰는 한자성어일까요? 너무 갑자기 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급작스러운 변화를 얘기할 때 쓸 때 할 급작스러운 변화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면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어떤 여러분 갑자기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잊지 않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않으리라라고 했으니까 무슨 태도가 들어가는 거야? 의지적 태도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화자는 우리 사이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냐?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는 존재구나. 우리 사이는 이렇게 친하고 두터운 존재구나.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5, 6. 그럼 나머지 6, 7, 8수는 여러분 선생님 아까 뭐가 들어간다고? 추가적인 덕목. 그렇지. 자, 그럼 추가적인 덕목 한번 해석해보자. 당호가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한당송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혹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한당송? 애들이 소나무라고 하는데 아니야. 소나무 아니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역사예요? 중국의 역사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당호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멀어지고 중국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으니 라고 해석하면 그러면 저 당호는 한나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맞아. 한나라 이전의 역사가 멀어지고 한나라가 이어가고 당나라가 이어가고 송나라가 이어가고 있으니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당호라는 뜻을 몰라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당송을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근데 당호는 우리 수능 특강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뜻을 설명하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살았던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런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 요순시대 암기하셨던 것 같지 않니? 오 이거 태평성대 일대. 자 여러분 옛날 중국 고대에 있잖아요. 은나라, 주나라, 막 하나라가 있었을 아주 옛날에 중국의 고대에 요 임금과 순임금이 살았는데 이 두 임금이 그렇게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아주 고대의 중국 역사야. 그 고대 중국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중국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거네요. 그래서 천지가 이렇게 오래 지났으니 세상의 도리가 아니 변하겠는가. 그럼 여러분 잠깐만. 자, 다시 할게. 자, 그래서 세상의 도리가 안 변하겠는가. 그럼 여러분 무슨 편법을 썼어 얘들아? 서리법을 썼어. 그러면 여러분 이 서리법에서 여러분 화자 무슨 왜 이렇게 많냐? 가루 장난 아닌데? 자, 여러분 봐. 서리법에서 여러분 두 가지가 쓰이는 거야. 시대가 이만큼 변했고 그 시대에 따라서 세상의 도리도 변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세상의 도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끝나고 개화기가 됐을 때 가장 큰 세상의 이치가 하나 변했어요. 뭐가 제일 큰 게 변했어요? 신분이 사라졌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광복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얘들아 크게 변하는 것들이 있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다 갈라섰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잖아. 세상의 이치는 변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선 시대와 세상의 이치가 변하는 모습을 초장과 중장에서 보여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도 7구멍을 가졌으니 여러분 7구멍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종종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 얼굴이 7개의 구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귀 2개 이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7구멍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야. 그럼 봐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사람 전체 설명한 거거든. 대유야, 맞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 그러면 대유법. 그러면 그래도 7구멍을 가졌으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렇지? 사람이라면 오른이야 모르겠는가? 그럼 이 말은 아주 옛날부터 당무 시절하고 한나라든 당나라든 송나라든 뭘 지켰다는 거야? 오른은 지켰다는 거야. 사람의 덕목은 지켰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오륜의 가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야. 가치가 불변함을 표현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것도 서리. 그러면 여기 표현법 하나 들어가 얘들아. 변하고 안 변해. 대조야.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화자의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화자가 오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까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오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칠수가지사 옷밥이 부족하니 그럼 옷밥이 부족하다라는 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얘들 어떻다는 거야?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옷밥이 부족하다라는 건 생계가 유지되기가 좀 어렵다. 자,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서. 그럼 우리 사실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사실 이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등한시되는 가치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의 차릴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숫당서를 불간이 여기느냐. 자, 이러면 불간은 안이뿔자에다가 관자가 들어갔거든. 이 관자가 관계관자야. 그러면 관계 없다. 그치? 그러면 뭐가 관계가 없냐? 가숫당서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가숫당서는 해석을 좀 여러 가지로 하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집에서 가르치는 것, 공부하는 것을 가숫당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숙한다라고는 했지만 옛날 여러분 서당들에서도 기숙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서당들도 있었대. 그래서 여기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는 것이 관계없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답이 정해졌니? 자신감만? 아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배울 게 관계없다라고 너가 생각하니? 이거야. 그럼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질문을 진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서리법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누구 생각해야 되냐면 청자가 설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청자는 여러분 뭐를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의를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 왜? 자기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그러면 예의도 차릴 필요가 없고 예의라고 할게. 예의. 그 다음에 공부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예의와 학습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너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네들의 중요성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화자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지. 화자가 이렇게 질문하고서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을 거다. 그럼 이 말은 이 청자한테 뭐 하라는 뜻이에요? 배워라, 공부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청자한테 이런 행동을 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권계라고 해요. 자, 이런 권계는 권유하면서 훈계하는 태도야. 그래서 여러분 훈계를 왜 하는지 알겠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그 비판한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행동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계라는 건
권장하고 여러분 훈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서리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 볼게요. 자,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미우면 갈 데가 없어서 한 고을을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자, 이러면 이웃을 미워하지 말래. 무슨 명을 쓰고 있어? 명령을 쓰네. 명령은 누굴 설정하는 거예요? 청자 설정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청자는 여러분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자,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또 행동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미워하지 말라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웃이 미워서 이웃을 버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내가 이 사람이 싫으니까 저기로 옮겨가. 그럼 고을을 버리게 되고요. 이 고을을 피하고 저 고을을 피하다 보면 나라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버리고 고을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는 거잖아. 이럼 무슨 방법을 쓴 거야? 점점 인식이 확대가 되네? 그럼 이건 점증, 그치? 그러면 이때 청자에게 얘들아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버리리 라고 하는 이런 거 다 얘들아 뭐야? 다 얘들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는 거야. 100년도 못 살 인생. 그쵸? 인간이 태어나도 100년 살지 못해요. 그 100년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하면 어떻겠니? 그러그러라고 하는 건 요약된 표현이잖아. 여러분 그러그러가 누구야? 어떤 행위를 얘기해?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0년도 못 살 인생이 이웃끼리 사이좋게 이웃끼리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이런 무슨 태도가 나타나는 거야? 권계를 하는 거지. 권장하고 이런 거 행동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오륜 외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였냐면 여러분 오륜의 중요성을 여러분 6수에서 다시 강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수에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의와 얘들아 이런 배움이 어떤 순간이 와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그 다음 마지막은 이웃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야. 근데 왜 얘들아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지 얘들아? 농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해. 그래서 이웃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3쪽으로 가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나중에 수능 특강을 보시면 수능 특강은 여러분 문제도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그 특히 문학에서는 여러분 그 보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법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길게 설명한 이런 보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분 공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다르게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형식을 물어보거나 표현법을 물어보는 보기는 공부를 좀 하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읽어보자. 1수 5수인 본사랑 6수 8수 결사로 구성되어 있는 글인데 이때 본사는 3수를 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대. 그럼 이 글의 시상정의 방식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 대칭 구조라는 거네. 가정 안의 혈육 관계를 A라고 표현하고 가정 밖의 비혈육 관계를 B라고 표현하고 부부 관계를 C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걸 바꿔서 표현했을 때 A, B, C, A, B의 대칭 구조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칭이라고 하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맞물리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맞물리면 1, 2, 3, 2, 1 해야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대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도 대칭으로 보겠대. 1, 2, 3,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대칭 구조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수능이나 이 평가원에서는 아니면 수능 특강에선 이런 구조도 대칭 구조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대칭 구조. 그러면 여러분 A가 지금 1수 4수 들어갔으니까 혈육 관계인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수하고 오수는 여러분 군신과 친구 사이니까 당연히 이제 비혈육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뿐만 아니라 표현과 형식 면의 층에서도 삼수를 축으로 해서 A, B, C, B,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구조다, 그치?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A하고 B에서 어떤 여러분 형식이 똑같은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지. 자, 여러분 이수하고 사수의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이 뭐에 있어요? 비교대조, 그치? 그래서 여러분 금수만도 못하다, 종료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비교랑 대조가 B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자, 1수하고 5수도 공통점이 있대. 어떤 공통점이 지금 있는 걸까? 표현법이 완전히 똑같은 건 없어. 의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친구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부모에게 깨달음을 느꼈잖아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 내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잖아. 그런 내용적인 형식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걸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지. 자, 이러한 대칭은 작품의 결속성을 강화하고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조적 안정감을 준대요. 그럼 구조적 안정감이 여러분 이게 대칭 구조의 효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비상관의 효과나 이런 거 공부하는 것처럼 대칭 구조의 효과는 구조적 안정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옆에 있는 여러분 그 작품위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정리하면서 읽어보고 해즈는 여러분 그 수능 특강 나와야 선생님 넣어줄 거라서 여러분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넣어서 다시 교재로 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한 번씩 해보자. 얘들아, 표현법이랑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자, 시작해보자. 여러분 표현법.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여기에 은유법을 사용을 했어. 근데 은유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 표현법이야? 비유, 그렇지. 자, 이런 표현법들만 쭉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 표현법을 본문에서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대구도 사용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이 작품에서 많이 쓰인 표현법 하나 고르라고 하면 무슨 표현법이 있었을까요? 서리, 그렇지. 자, 그다음 네 번째, 비교, 대조 이거 써서 여러분 오륜의 가치 계속 강조해주고 있었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여기 대유법도 사용을 하는데 대유는 어디에 속해야 되더라? 비유, 그렇지. 비유 속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구조 가지고 있다고? 대칭 구조 가지고 있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단 여덟 번째 아까 문단 여덟 번째 연에서 그 다음 이웃, 그 다음에 고을, 그 다음에 나라 이러면 점점 인식이 점식이 되었어, 그치? 자, 마지막 여러분 중간에 이제 6수, 7수, 8수 쪽으로 왔을 때 여러분 계속 누굴 설정하고 있었어요? 청자 설정하죠. 그럼 청자 설정한다는 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써. 그래서 말 건방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할 내용은 아까 일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오륜가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오륜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오륜가의 공통적 속성. 자, 오륜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표현법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지문 넣어놨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얘들 금수만도 못한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표현법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법과 내용의 여러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간접 연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비슷한 표현법이 쓰였겠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작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작품들은 예술성을 중요시 여길까요? 예술성이 아니라 아까 번개하는 것만 봐도 목적에 의해서 이 작품을 쓴 거야. 왜냐면 가르치고 훈계하려는 의도로. 그래서 예술성보다는 목적성을 중요시 여기는 작품이죠. 그러면 어떤 목적을 중요시 여기냐?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장하려고 하는, 권유하려고 하는 의도. 이 사람들에게 훈계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다분하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그 아래 얘들아 우리 어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휘는 여러분 현대어 풀이가 대부분 되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옛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 많거든. 그래서 그 옛말들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것들만 정리를 할게.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아까 하라고 하는 단어 들어갔어. 이거는 부사야. 그래서 부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매우 많이. 그렇지? 자, 여러분 금수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우리 고전 시가에 금수가 나오니까 두 개까지 다 정리해보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금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 쓰인 거는 짐승인데 여러분 또 금수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있잖아요. 비단. 비단. 그래서 여러분 이 금수는 여러분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요즘은 근데 한자를 잘 안 써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자를 이제 써줄 때는 있기도 하니까 그럼 봐봐. 짐승으로 쓸 때는 여러분 한자가 이렇게 개견자가 들어가 있어. 개견자를 옆으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근데 금수에다 이 비단은 실로 만들었으니까 실사자를 쓰지. 실사자. 실사자를 써요. 그래서 한자가 뭐가 들어갔는지로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이 비단 할 때 여러분 어휘 12월에 했었거든 얘들아. 좀 그 전에도 많이 했고. 이 금수는 뭘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애야? 자연의 아름다움. 예를 들면 노을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 왜냐면 얘가 반짝이는 속성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물결이 쫙 펼쳐져 있는 거. 왜? 긴 여러분 옷감이니까. 찰랑찰랑거리는 옷감이니까. 그래서 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빗댈 때 많이 쓰는 말. 근데 여러분 짐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할 때 많이 쓸까요? 비판할 때,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여러분 쟤라고 하는 애는 때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당송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뭐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중국 역사, 그치? 왜냐면 우리가 그거 나올 때도 있어. 고전수필이나 고전소설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 역사. 자, 그러면 당우는 기억할 필요 없어. 근데 그 당우를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 요수는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얘는 뭘 나타낸다? 태평성대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요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옆에 있는 OX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질문은 나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2017년 여러분 주세붕의 옳은가 기출문제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옳은가 한번 여러분 읽어서 진짜 표현 똑같네, 내용 완전 비슷하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지문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 참아설이라고 돼 있지. 참아설이 원래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가 다시 또 수업할 거니까 여러분 읽어서 한번 미리 예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6쪽을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 김상용의 옳은가도 넣어놨어. 옛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한번 불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지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거 나지문에 우부가. 여러분 우부가 어디서 나왔더라?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작년 기출은 다 보셔야 해요. 자, 여러분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어. 여러분 혹시 우부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혹시 알까 얘들아? 나쁜 남자, 어리석은 남자. 근데 여러분 이번 수능 특강에는 나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용부가예요. 여러분 용부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봐봐, 이렇게 제재가 비슷한 여러분 작품들이 있어. 그런 제재들이 이렇게 모의고사나 아닌 모의고사 형태가 있는 작품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 어떤 문제 유형에 어떤 스타일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얘들아 수능 특강에도 나오는 작품들이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용부가를 선생님 또 한 번 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부가 한번 읽어보면서 비슷한 여러분 속성들을 좀 생각해주면 문제 출제할 때 왜냐면 이미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은 그 속성들을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여러분 숙제로 풀어오시고 자 넘어와서 이제 우국가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국가.